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신성범 전 의원, 김경진 전 의원, 정기남 조선대 개공교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자, 1부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논란 과연 조국 사태와 같은가 다른가 이런 부분 짚어봤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지금 검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 김호수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 때처럼 압수수색 실시해 수사해 이렇게 해주기를 민주당은 바라고 있을 텐데 느닷없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기남 교수, 네. 사실 당선인 측에서 보면 손 안 대고 고풍격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김호수 총장의 그래서 김호수 총장의 그 사의 표명 자체가 좀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예, 검찰이 왜 그 정권의 입김으로부터 좀 그 영향받지 말고 또 뭐랄까 좀 시민을 위해서 검찰권을 어떤 엄정한 검찰권을 행사하는 취지에서 검찰총장 임기제를 정해놓은 게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뭔가 어느 날 지금 검찰의 조직 논란 이 속에서 어느 한 편을 들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정말 무책임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물론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앞으로 가야 할 분명한 추세인 건 분명한데 국회에서 그런 논의가 지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검찰의 어떤 조직의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퇴 카드를 썼다라고밖에는 저는 볼 수 없다. 예. 지금 검찰개혁의 수사 기소권 분리 문제가 왜 제기되느냐? 결국은 그동안에 검찰이 보여줬던 잘못된 관행들, 표적 수사, 제 식구 봐주기 수사 이런 무수한 비판들을 받아왔잖아요. 그런 속에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고 하는 것이 논의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반성과 자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검찰 조직 보호에 나섰다? 이건 정말 무책임하고 뭐랄까 좀 입법 그 취지 자체도 검찰 개혁의 취지 자체도 어긋나는 예. 배신 행위다라밖에 볼 수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지난주부터 있었던 전국 고검장 회의라든지 또 오늘 내일인가요? 또 다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있다고 그러던데 전국 검사장 회의 이런 일련의 지금 공무원들 검찰 공무원들의 집단 행동 이것을 지금 증폭시키는 검찰총장의 모습은 대단히 지금 잘못된 행태라고밖에는 비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고검장 회의, 내일 평검사 회의 이렇게 좀 잡혀 있는데 김경진 의원 평검사 회의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글쎄요, 제도화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전국에 있는 평검사들, 그러니까 평검사들은 실제 일선에서 직접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실무자들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실무자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현재의 어떤 민주당 쪽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입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자리가 평검사 회의겠죠. 그런데 평검사 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왜 그렇게 언론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요? 자주 있는 일이 아닌가 보죠. 그렇죠. 그거 5년이나 10년에 한 번씩 생기는 일들이기 때문에 예. 워낙 이제 희소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검사총회 같은 겁니까? 검사 대표자 회의. 그렇죠. 전국에 있는 검사 평검사들 대표자. 중에 예. 몇 명씩의 대표자들 모아서 회의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만약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호수 총장 동거 체제가 된다면 아무래도 불편할 거다 이런 예측이 있었고 진작에 당선인 측에서부터 김호수 총장 알아서 좀 거취를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판이었으니까 김호수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고개를 끄덕일 만한데 근데 박원석 의원 네. 국회의장한테 나를 탄핵해 주세요라고 했던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전 그 부분 언론 이해가 잘 안 되던데. 이 검수완박 법안은 어쨌든 이 국가 수사력을 약화시키고 또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데 오히려 독이 될 그런 법안이니 예. 그걸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면 네. 먼저 나를 밟고 가라 이런 취지에서 나를 탄핵시켜달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보란 듯이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그걸 채택을 했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를 지명을 해놓으니까 검수완박 민주당 당론이 더 세졌어요. 그것도 사실은 김호수 총장으로 하여금 더 이상 이제 카드가 없고 룸이 없구나 이제 이런 느낌을 줬을 텐데 대통령 면담을 마지막으로 김호수 총장이
요청을 했는데 면담이 이제 거절됐지 않습니까? 그럼 뭐 거의 더 이상 들을 얘기 없다라는 청와대의 반응을 보고 아마 결단을 한 게 아닌가 싶고, 근데 이제 김호수 청장이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6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그 입법 과정에서 법무부 차관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는데 검찰 내부의 책임론도 아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이렇게 추진한 결과가 이거니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여기서 더 버티는 모습은 뭐 추하다. 이런 어떤 무언의 압력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사실 김호수 총장이 저렇게 사표를 던지니까 청와대 입장이 굉장히 곤혹스러워졌습니다. 저걸 받으면 검수완박에 찬성한다는 의미가 되고 저걸 또 반려하면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문 대통령으로서는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약간 곤혹스러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놔두고 가면은 나중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수리하게 되나요? 근데 이제 그냥 그렇죠. 그런데 그냥 놔두기에는 20일이나 남았어요. 너무 공백이 긴 거죠. 물론 이제 대검도 차장 대행 체제로 체제를 정비해서 검수완박 입법안에 대응하고 뭐 등등 한다고 하지만 검찰총장이 사표를 냈는데 20일 동안 수리하지도 반려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다는 거는 그 굉장히 사실은 어색한 근데 일이죠. 그 절차가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한테 전달하는 방식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근데 박범계 장관이 그걸 가지고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당분간? 근데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그렇죠. 사실은 뭐 네. 장관이 전달해주는 의미 이상의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인데. 만약에 진작에 뭐 이제 공기업 인사권이나 이런 거 인사권 논란이 있었을 때 청와대가 뭐 모든 인사권은 대통령 당선 신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정지하고 전부 저쪽에 있다라고 했으면 뭐 그렇게 해도 명분이 있을 건데 또 0시까지 있다 이런 판이어라 또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나저나 신성범 의원, 대한민국 검찰총장 임기를 제대로 지킨 사람보다 못 지킨 사람이 더 많죠. 그러니까 말이죠. 이 정부 들어와서 벌써 윤석열 이어서 김호수니까 김호수 총장은 뭐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처지였잖아요. 근데 박원석 의원 이야기대로 마지막에 대통령 면담 한번 주선해 주세요. 이게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니까 뭐 나중에 보자. 안 만나겠다는 거절이니까 이렇게 되면 총장 입장에서는 후배 검사들의 면목도 없는 거고 쭉 역사적으로 볼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검찰총장이라는 자리 언제까지 이렇게 정치권에 휘둘리기도 하고 정치권을 흔들기도 하고 이런 체제로 갈 거냐. 검찰과 경찰의 관계, 정치권의 관계. 특히나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뭐 인사청문회에서 반대했겠지만 된다고 가정하면 더욱더 묘하게 참 검찰과 정치, 정치와 검찰, 정치인과 검사, 대통령과 검찰총장 참 이거 드릴 말씀 뭐 제가 따로 표현하기는 뭐하고 참 미묘하고 때로는 민감한 주제가 계속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에 이제 전국이 완전히 얼어붙었는데 한동훈 장관 후보자를 윤석열 당선인이 포기할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계속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이 상당히 좀 그렇게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일까요? 저는 앵커께서 정확히 보신 대로 저 유탄이 전국 경색의 유탄이 잘못하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로 쏠릴 것 같다. 그래서 민주당도 아마 어차피 장관이야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할 것 같다고 느껴지는 순간 모든 화력을 공격을 한덕수 후보자에게 집중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럴 경우에 과연 그러면 이제 윤석열 당선 입장에서는 이른바 다른 뭐 대안이 있을까 하는 느낌도 들어서 굉장히 걱정은 많이 돼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점이 있어요. 이게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언론에 나온 일정의 흐름을 보면 그분이 자신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돈 갖고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점, 돈을 모아서 현금화 시켰다는 그 대목이고, 김현장에서 받은 고문료 이런 부분이잖아요. 고문료가 과다한 것 아니냐. 이 대목만 자기는 그렇게 도덕적인 하자가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국회에서 문제가 될 경우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은 또 남아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정기란 교수, 민주당에서 한덕수 총리 국회 인준 원한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하라라고 나왔을 경우에 뭐 그런 물 밑에서 그런 얘기들이 예. 오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당선인의 지금까지의 당선 이후에 보여지는 모습은 결코 그렇게 뭐 거기에 응할 생각은 없어 보여요. 왜? 지금까지 보인 모습은요. 역대 어떤 대통령 못지않은 제왕적 대통령 당선인의 모습이에요. 거의 밀어붙이고 마이웨이 시기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런 어떤 정치, 소위 이른바 협치, 서로 정치라는 게 뭡니까? 여야 간에 합의하고 그 속에서 뭔가 또 차선의 대책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것을 윤석열 당선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좀 의문스럽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신성범 의원 저는 우려가 너무나 당연하다. 지금 장관 인사야 아무리 청문회를 해도 대통령이 인사를 하면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도 34명이나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걸 또 본받겠다는 듯이 윤석열 당선인이 그렇게 할 텐데 그러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문제로 지금 귀결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그 문제를 당선인이 고민하지 않고 아니 이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텐데 이것도 반드시 발목 잡기 하지 말고 해달라? 민주당이 허락할 리 만무하죠. 김경진 의원도 한동훈 장관 예상 못했죠. 그렇죠. 조금 의외의 카드였죠. 놀랐죠. 예, 놀랐죠. 근데 발표한 하는 거 보고 나서 네.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묘수다 아니면 무리수다 어느 쪽이었습니까? 뭐 묘수 무리수를 떠나서 당선인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본인 판단하에 정말 능력 있고 일 잘할 수 있는 사람 제대로 골랐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묘수 무리수 이게 그냥 정치적인 또는 인준 통과와 관련된 정파적인 판단과 평가를 그런 부분에 한정해서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그런 논란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신성범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 유탄을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그런 식의 어떤 누구 때문에 누구를 인준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게 당위론을 가지고 얘기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공식적으로는 얘기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생각을 해볼 때 아니 한동훈이가 문제가 있으면 한동훈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되는 거고 한덕수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한덕수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되는 거지. 근데 한동훈에 대해서는 지금 나오는 문제도 없어요 보면. 저는 세상에 지금 민주당처럼 이렇게 비겁한 정당이 대한민국 역사에 이래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옛날에 새누리당 있었어요. 아 그래요? 무슨 당이요? 새누리당. 나 어쨌든 그 장관 청문회를 쫄려서 그냥 안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 아니에요. 보면 법무부 장관한테 말빨에서 질 것 같다는 판단. 적극적인 보이콧 전략이라고 봐야죠. 적극적인 보이콧이 아니고 그러나 그 자체를 저 동의하는 건 아닌데. 예. 예.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보이콧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장관 그 청문회 대상에도 앉게 못하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그런 제스처인데 저는 뭐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당당하게 해야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장관 후보로서의 적격성이라든지 아니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대통령 당선인에게 큰형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동안 사실 소통령처럼 이제 앞으로 할 것 같은데 하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야죠. 또 거기에 맞춰서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는 거고. 또 한 가지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거기서 민주당의 논리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어떤 생각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국민들의 판단과 평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4일이 됐든 계속해서 해야죠. 그걸 뭘 맞는 얘기입니다.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능력에 대해서 과신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청문회 장에 오르면은 상황은 좀 달라질 거라고 보고 민주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한다는 것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그런 걸 하면 자격이 없는 거죠. 어떻게 지금 그 야당이 됐지만 여전히 국회 다수당인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스스로 포기합니까? 그건 적극적 보이콧가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싸움을 회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겠지만 그런 선택을 한다면 그건 대단히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꼭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연계 차원이 아니고 그 자체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합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구체적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느냐 이걸 떠나서 로펌과 이 공직을 회전문처럼 오가는 거는 그거는 국가 공직을 마치 이 로펌이나 혹은
대기업 재벌 대기업의 하수인처럼 만드는 행위나 다름 아니다. 예. 사실상 법률가도 아닌 사람이 로펌에서 그 연봉을 가져서 했던 일은 그분의 능력보다 예. 그분이 공직을 통해서 쌓아 올린 네트워크를 보고 로펌에서 그런 정도의 보수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로펌 갔다가 공직으로 오고 또 그 공직을 배경으로 또 로펌 가고 또 다시 공직으로 오고 이런 처신이 바람직하냐 그 자체로서는 예. 그 총리 후보자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인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국민들은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민주당에도 직진하는 분 한 분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오늘 홍대 쪽에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본인은 참 어려운 싸움 내가 십자가 지고 간다라고 하는 건데 당 내에서는 그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런 얘기죠. 정연남 교수. 거의 뭐 나홀로 그냥 출마 선언처럼 보여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갑자기 전략공천 지역으로 이렇게 당 지도부가 그 바꾸니까 이러다가는 자칫 출마도 못 해보는 것 아니냐. 지금 송영길 전 대표하고 박주민 의원께서 공식 출마 선언까지 하게 되는 거고 뭔가 정면 돌파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건데요. 글쎄요. 이제 당 지도부가 고민이 커지겠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기존 후보군을 배제한 후에 전략공천을 할지 아니면은 지금의 후보군에다가 새로운 후보군을 붙여가지고 경선하는 방식으로 갈지 뭐 결정하겠지만 결국 핵심은 수도권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있느냐라는 문제잖아요. 예. 자, 전략공천으로 임명해서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맞붙일 만한 중요한 후보가 있느냐라는 건데 지금 당에서 고민은 그나마 나와 있는 지점은 이낙연 전 대표를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해서 설득해서 후보로 나서도록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을 다시 한번 재등판시키는 게 어떠냐 정도의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국 결론적으로는 송영길 대표가 지금 서울시장 출마를 해버림으로 해서 결국은 민심에도 조응하지 못하고 명분 없는 출마가 되다 보니까 지방선거 전체 전략 자체가 지금 굉장히 흐트러진 상황이다라는 것이 지도부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낙연 전 대표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 참 재미있는 게요.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해봤는데 미디어 트리뷴이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조사한 겁니다. 여기에 누가 민주당 후보로 적합하겠는가? 여기를 보면 이낙연 전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보다 더 높게 나옵니다. 22.4, 20.3.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36.2, 이낙연 전 대표가 24.7 또 이렇게 나오고 그냥 전체로 놓고 봤을 때 박영선 전 의원은 9.0, 정세균 전 총리 5.8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이제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후보라고 이제 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후보라고 불러줘야 될 텐데요.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 아니냐. 서울시장 미인 거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지지가 높은 것이고 일반적인 민주당 지지층을 포함한 전체로 넓히면 결국 이낙연 대표나 박영선 전 장관 이런 사람들이 높게 나오는 거죠. 또 하나 흥미있는 게 자 그러면 전체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보다 조금 더 높은 걸로 나오는데 양자 가상 대결을 해봤더니 거기에서는 또 송영길 전 대표가 더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오세훈 시장한테 지는 걸로 나오는데 송영길 전 대표는 37.1 대 50.8로 지고 이낙연 전 대표가 나오면은 35.0 대 49.2로 지는 걸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결국은 이제 핵심은 두 후보 다 지금 오세훈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못 보여준다는 것 때문에 고민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주당 지지층이 지금 현재 전체적인 여론조사 국면에서의 오세훈 시장과의 경쟁력과는 상관없이 당내 어떤 그 지지층의 결속도로 보면 누가 더 지금 현재 어떤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느냐 여기에 송영길과 이낙연의 지지도가 지금 엇갈리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문제가 굉장히 리스키한 거는 이제 서울시장 선거만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경기지사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장 선거는 전국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만
경기지사 서울시장 선거는 약간 순망치안의 관계인데 경기지사 선거는 여전히 민주당이 해볼 만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서울시장 선거가 당내 대안부제로 결국에는 뭐 송영길 후보, 송영길 대표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은 사실 뭐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출마를 한다면 저는 그 결과는 경기지사 선거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특히 서울과 경기는 각각의 그 지역적 과제들이 보면은 굉장히 이게 그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특히 경기 같은 경우에는 교통 문제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광역교통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과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 오세훈 시장과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경기지사 후보냐 이 논리 하나를 들고 나오면 지역 민심을 상당 정도 흔들 수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민주당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저는 이낙연 대표가 출마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아니 이길 수도 없는 선거에 뭐하러 출마를 하시겠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송영길 대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지만 대안을 못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송영길 후보 이상의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그래서 불리한 선거판을 좀 반전시킬 수 있는 대안 카드를 못 찾다 보니까 속수무책으로 지금 이 상황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속수무책으로 가다 보면 경기지사 선거까지 한꺼번에 망치는 이제 그런 성적표를 받아들 가능성이 있어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실 그 일부에서는 어떤 점을 또 우려하냐면요. 지방선거를 놓고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게 전국을 위해서 차라리 나은데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거의 포기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면 청문회 전국이 더 복잡해질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뭐 지방선거 우리가 포기했는데 청문회 뭐 저쪽에 우리가 뭐 굳이 뭐 봐주면서 국민 여론 의식할 필요 뭐 있냐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전국이 더 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미 검수완박 법안을 낼 때는 민주당이 그 계산하고 낸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사실상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 기류는 이번 지방선거는 포기하더라도 본인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전국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겠다. 이 생각이 가장 첫 번째 의사결정의 기준이 아닌가 저는 이미 그렇게 읽고 그런 있습니다. 게 있죠. 제1야당, 지금 거대 야당이죠. 이전 야당이 되죠. 172석의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포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만큼 자 5월 10일 정부 출범 이후에 시작되는 6월 1일 지방선거가 그만큼 어려운 선거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죠. 자 어려운 선거라는 것을 어떻게 다 임해야 됩니까? 포기가 아니라요. 패배를 하더라도 원칙 있는 패배를 하겠다라고 하는 당의 분명한 입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속에서 후보들을 내고 예를 들면 김동연 뭐 후보가 예를 들어서 경기지사 후보가 된다든지 서울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민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의 원칙을 가지고 후보를 내는 작업이 중요하다. 전 대표를 했다 해서 그냥 공천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 다른 말로 하면요. 노무현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원칙 없는 승리보다 원칙 있는 패배가 더 낫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임해야 되는 거죠. 포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글쎄 근데 원칙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원래 대선 끝난 직후의 분위기는 서울에 있는 구청장 선거, 그다음에 경기도의 광역 기초는 꽤 할만했었는데 네. 검수완박 가지고 와서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거 아닌가 저는 네, 자 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사실 지금 이 정도 시점이면 인수위 기사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청문회, 검수완박, 지방선거 인수위가 오늘 한 달 됐다고 그러는데 인수위 뉴스가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기남 조선대 개건교수, 신성범 전 의원, 김경진 전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백운계 시사 1번지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